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차가운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면서 숨이 막혔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죠. 손발을 아무리 휘둘러도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짠맛이 목구멍을 태웠고 차가운 물결이 온몸을 휘감으며 아래로 끌어내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며느리 서영의 얼굴이었어요.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차가웠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모시고 싶은 곳이 있어요. 아침에 서영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를 어디 모시겠다고 했으니까요. 사실 서영은 아들과 재혼한 여자였습니다. 전 남편과 사별한 후에 우리 아들을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경계했죠. 아들이 40이 넘어서 하는 재혼이니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영이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리도 잘했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했거든요. 아들한테도 잘해주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정말 딸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친딸보다 더 챙겨줬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서영이 저와 둘이 있을 때와 아들이 있을 때 행동이 달랐어요. 아들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였지만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미묘하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였어요.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출근한 후 서영이 갑자기 다정하게 굴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심심하시죠? 집에만 계시니까요.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예쁜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요. 바다 보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마음을 열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서영은 운전을 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저 어릴 때 바다 구경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면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 우리 아들도 어릴 때 바다를 좋아했었는데. 아, 정말요? 남편한테서 못 들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 있었어요. 이런 날에 며느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차가 도심을 벗어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서영이 말을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라디오만 조용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서영아, 어디로 가는 거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말 예쁜 곳이에요. 그런데 서영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의 다정함이 사라지고 뭔가 차가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주차장에도 차가 몇 대 없었죠. 서영이 차에서 내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기 절벽에서 바다 보면 정말 예뻐요. 같이 가보실래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10월 말이라 해가 지면 쌀쌀했거든요. 그런데 서영은 코트도 안 입고 왔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절벽까지 가는 길에 서영이 또 말을 안 했어요. 표정도 굳어져 있었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서영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로봇 같았습니다. 절벽 끝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하얀 거품을 만들었죠. 석양이 바다에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서영아, 좋은 곳 알고 있었네. 그때 서영이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여전히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너무 차가웠거든요.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서영의 얼굴을 봤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다정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서영아, 왜 그래? 대답 대신 서영의 두 손이 제 등을 밀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죠. 그리고 추락했습니다. 떨어지면서 들린 서영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 집은 이제 제 것이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왜 갑자기 친절했는지, 왜 오늘 바닷가에 데리고 왔는지, 왜 사람 없는 곳을 골랐는지. 저를 죽이려고 계획한 거였습니다. 물에 떨어질 때 충격이 엄청났어요. 온몸이 바위에 부딪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깊은 바다였어요. 하지만 물이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죠. 바닷물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생각했어요. 아직 죽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몸은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옷이 물을 먹어서 무거워졌어요. 구명조끼도 없었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부표였어요. 어부들이 쓰는 플라스틱 부표 말이에요. 아마 어선에서 떨어뜨린 건 같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매달렸죠. 겨우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공기가 폐로 들어오면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기침을 하면서 바닷물을 토해냈습니다. 목이 따가웠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살았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물 위에 떠서 주변을 봤어요. 절벽은 너무 높았고 서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파도에 휩쓸리면서 생각했어요. 서영은 지금쯤 집에 돌아가서 뭘 하고 있을까? 아마 저 없는 집에서 혼자 웃고 있겠죠. 곧 경찰에 신고도 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걱정하는 척 할 거고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수를 하라는 뜻이라고요. 몇 시간을 표류했을까요? 부표에 매달려 있었지만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옷은 젖어서 무겁고 바닷바람이 살을 애는 듯 추웠습니다. 의식이 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발밑에 뭔가 딱딱한 게 느껴졌습니다. 바위였어요. 작은 어촌 마을 갯바위에 떠밀려 온 거였죠. 파도가 저를 해안가로 밀어준 거였습니다. 기어서 갯바위로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바위에 긁혀서 팔과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신발도 한쪽은 없어져 버렸어요. 가방도 바다 어디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갯바위에 누워서 거친 숨을 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서영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저를 없애버릴 거예요. 갯바위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온몸이 아팠거든요. 특히 왼쪽 어깨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떨어질 때 어디 부딪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으니까 다행이었죠. 마을로 들어가는 길도 험했어요. 갯바위에서 마을까지는 좁은 흙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맨발로 걸어야 했는데 자갈들이 발바닥을 찔렀어요. 하지만 참고 걸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몇 집 안 되는 작은 어촌이었어요.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집집마다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몇몇 주민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진흙 범벅이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맨발의 머리도 엉망이었거든요. 아이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게. 길을 걷다가 넘어졌어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 이게 어떻게 넘어진 거예요? 병원에 가셔야겠는데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전화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주머니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조그만 어가였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도 주고 옷도 빌려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상처가 심한데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지 생각해 봤어요. 경찰은 안 돼요. 서영이 이미 실종 신고를 했을 테니까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서영을 믿을 거거든요. 서영이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했는지 아니까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제가 15년 전에 성악을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그 애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민호는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혼자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목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학교 합창단에서 독창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민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민호가 성악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민호를 봤어요. 16살이었는데 눈빛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노래를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꼭 은혜를 갚을게요. 저는 그 아이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무료로 레슨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고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실력도 빠르게 늘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민호가 갑자기 레슨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왜?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어머니가 아프세요. 제가 일을 해야 해요. 민호는 성악가의 꿈을 접고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몇 년 후 민호가 연락을 했어요. 지역 방송국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막내 스태프였지만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PD가 되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했는데 항상 이런 말을 했죠. 선생님 은혜는 죽어도 못 잊어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 번호를 눌렀어요. 기억을 더듬어서 겨우 찾아낸 번호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선생님이야. 선생님? 어머,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괜찮으세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야, 선생님이 큰일 났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일단 와줄 수 있어? 민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갑니다. 저는 마을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아주머니한테 물어봐서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그 사이 아주머니가 따뜻한 차도 끓여주고 간단한 음식도 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들은 걱정 안 하세요? 아, 네. 연락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1시간 반 후에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호를 보니까 반가웠어요. 키도 많이 컸고 어른이 되어 있었죠. 민호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민호야, 일단 여기서 나가자. 설명할게. 민호는 저를 자기 차에 태웠어요. 아주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가는 동안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서영이 저를 바다에 밀어 넣었다는 것,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 지금 집에 가면 위험하다는 것까지요. 민호는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어요. 선생님, 정말 며느리분이 그런 짓을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니에요? 실족 사고였을 수도. 민호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분명히 밀었어. 그리고 뒤에서 하는 말을 들었다고. 이 집은 이제 자기 것이어야 한다고. 민호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증거가 없어. 지금 신고하면 서영이 부인할 거야. 오히려 내가 정신병 걸린 노인 취급받을지도 몰라. 그리고 서영은 벌써 실종 신고를 했을 거야. 그렇다면, 민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민호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일단 제 집에 계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호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작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옷도 갈아입히고 상처도 꼼꼼히 소독해줬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분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릴게요. 제가 방송 일을 하니까 이런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살아남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민호 같은 아이가 도와주려고요. 민호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방송국에서 몰래 카메라를 빌려왔습니다. 작은 카메라였는데 단추 크기만 했어요. 녹음기도 여러 개 준비했죠. 선생님, 범죄자들은 반드시 꼬리를 밟힌다고 해요. 며느리분도 틀림없이 실수할 거예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을게요. 민호의 자신감이 저에게도 힘을 주었어요. 저는 민호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어요. 혹시 동네 사람들이나 서영이 저를 볼까 봐서요. 창문도 커튼을 쳐놓고 지냈습니다. 그 사이 서영은 뭘 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민호한테 부탁했어요. 민호야, 우리 집 좀 가봐줄 수 있니?
서영이 뭘 하는지 알고 싶어. 네, 다녀오겠습니다. 민호가 저희 집 근처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이웃들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봤다고 해요. 돌아온 민호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났어요. 선생님, 며느리분 완전히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고 이웃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시어머니께서 혼자 바닷가에 산책 나가셨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걱정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또 뭐라고 했어? 연기도 완벽했대요. 눈물까지 흘렸다고 해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저를 죽이려고 해놓고서는 걱정하는 척까지 하다니요. 그 여자가 정말. 선생님 진정하세요. 화내시면 몸에 안 좋아요. 민호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선생님, 분명히 다음 단계가 있을 거예요. 며느리분이 재산을 노렸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영의 목적은 저희 집과 재산이었으니까요. 저만 없으면 모든 게 서영 차지가 되는 거죠. 물론 제 아들도 있지만 서영이 충분히 조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순한지 서영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며칠 뒤 민호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선생님, 며느리분이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갔대요. 변호사 사무실? 네, 상속 관련 상담을 받으러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했다고 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서영은 정말 치밀한 여자였습니다. 저를 죽이고 나서 바로 다음 단계를 실행하고 있는 거였죠. 벌써?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그러게요. 보통은 실종자가 생기면 좀 더 기다리는데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민호가 계속 조사했어요. 서영이 만나는 사람들, 가는 곳들을 모두 체크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이런 추적은 익숙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서영이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는 걸 민호가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민호는 저희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영이 전화를 받더니 밖으로 나와서 통화를 했다고 해요. 민호가 녹음한 목소리를 들려줬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어머니 실종 신고는 이미 했고요. 언제쯤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슬픔도 걱정도 전혀 없었죠. 그냥 사무적으로 돈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실종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릴 텐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혹시 사망 추정이라든지. 생명보험 3억에 상해보험 1억이니까 총 4억이죠? 세금을 빼면 얼마나 남을까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또다시 분노했어요. 저를 죽인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벌써 보험금 계산까지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긴 거니까요. 민호야, 이걸로도 충분할까? 아직은 좀 약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호는 며칠 더 조사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며느리분한테 남자가 있어요. 뭐라고? 아들분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요. 누구야? 부동산업자인 것 같아요. 김성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점점 서영의 계획이 보였어요. 저를 죽이고 보험금 받고 집까지 팔아서 그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거였죠.
제 아들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요. 민호가 그 남자와의 만남도 몰래 촬영했어요. 둘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친밀해 보였어요.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영상을 보니 서영이 그 남자 김성민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완전히 연인 사이였죠. 저 여자가 정말 더 있어요. 민호가 그들의 통화도 녹음해 왔어요. 성민아, 이번 주 안에 상속 서류 정리하면 집 매매 진행할 수 있어. 얼마에 내놓을 거야? 시세가 8억 정도니까 7억 정도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 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 돈은 어느 계좌로 받을 거야? 내 개인 계좌로. 남편 이름으로는 절대 안 돼.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저를 죽이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남자와 도망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럼 아들분은 어떻게 할 생각인 거예요? 아마 이혼할 생각인 것 같아요. 재산만 챙기고 버리려는 거죠. 민호가 더 조사해 보니 서영과 김성민은 이미 해외 계좌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완벽하게 도주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선생님,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경찰에 가세요.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 뭐요? 서영을 직접 만나서 자백하게 만들고 싶어. 그래야 완벽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위험해요. 며느리분이 또 해칠지 몰라요. 괜찮아. 이번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만날 테니까.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서영이 상속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날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민호가 알아본 바로는 이번 주 금요일에 법무사 사무실에 간다고 했어요. 그래도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같이 갈게요. 고마워, 민호야. 정말 내가 없었다면 어쨌을지 몰라.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서영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보고 싶었거든요. 복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을 정비했어요. 민호가 옷도 사주고 머리도 단정하게 해줬습니다. 상처도 많이 나았고요. 거울을 보니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분을 직접 대면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 민호야. 오히려 기대돼. 그 여자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말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서영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준비한 상태였고 민호도 함께였으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민호는 서영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해뒀어요. 선생님, 며느리분이 오전 10시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요. 상속 서류에 도장 찍고 나서 11시쯤에는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나타나자. 네, 제가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런데 그 전날 밤 민호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며느리분이 갑자기 계획을 앞당겼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먼저 은행에 간다고 해요. 은행에? 왜? 아들분 명의로 된 통장에서 돈을 빼려는 것 같아요. 법정 상속인이니까 가능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영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계획을 바꿔야겠네. 네, 은행에서 만나는 게 어떨까요? 사람도 많고 안전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서영과 다시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일주일 전에 저를 바다에 밀어뜨렸던 그 여자를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서영한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호도 일찍 와서 장비를 점검했어요.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를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모든 걸 녹화할 거예요. 증거로도 쓸 수 있고요. 고마워, 민호야. 은행에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서영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긴장됐습니다. 민호는 은행 로비 한쪽에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8시 10분쯤에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역시 완벽한 연기였죠. 상복 차림으로 와서 슬픈 며느리 행세를 하려는 거였어요. 서영이 창구로 향할 때 저는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서영은 제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창구에서 서영이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실종되셔서 통장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신분증과 관련 서류 좀 보여주시겠어요? 서영이 서류를 꺼내는 그 순간 저는 옆으로 다가갔어요. 서영아, 뭐 하는 거니? 서영이 뒤돌아봤어요.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선글라스가 떨어질 뻔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제가 나타났으니까요. 은행 직원도 놀랐어요.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실종되신 분 아니세요? 그렇죠. 실종된 줄 알았는데 여기 살아서 나타났네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서영은 아직도 연기를 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걱정했다고? 정말? 그럼요. 경찰에도 신고했고 온 동네를 다 뒤졌어요. 어디 계셨어요? 서영의 연기는 여전히 완벽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았습니다.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내가 나를 어디다 밀어뜨렸는지 잘 기억하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바닷가 절벽에서 말이야. 은행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고객들도 우리를 쳐다봤고요. 서영이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서는 안 돼요. 나가서 이야기해요. 왜? 사람들이 들을까봐? 그때 민호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이것도 들어보실래요? 녹음기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 실종 신고는 이미 했고요. 언제쯤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은행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서영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이건 어떻게? 그것뿐만 아니야. 제가 계속했어요. 김성민이랑 만나서 집 팔 계획 세운 것도 다 알고 있어. 나 죽이고 재산 다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서영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날 바다에 밀어뜨리고 나서 집에 가서 경찰에 거짓 신고한 게 오해야? 그리고 보험금부터 알아본 게 오해라고.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서영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건 정말 오해예요. 3년 동안 우리 가족인 척 하면서 이날만 기다렸던 거지. 언제부터 계획했어? 서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서영과 대화를 계속했어요.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서영아, 나한테 대답해. 언제부터 나를 죽일 생각을 했어? 서영은 더 이상 연기할 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주저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였어요. 뭐라고?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거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다니요. 그럼 우리 아들은? 처음엔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제 것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닷가로 데려간 거야? 네. 미리 답사도 해뒀어요. 사람이 없는 시간, 절벽 높이까지 다 확인했어요. 민호가 이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어요. 완벽한 자백이었죠. 김성민이랑은 언제부터 만났어? 6개월 전부터요. 처음엔 집 팔 상담 받으러 갔다가. 그럼 6개월 전부터 나 죽일 계획을 세운 거네. 그렇게 계획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어머니 죽이는 게 어디 있어? 서영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는 뭐라고 할 생각이었어? 이혼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죽고 나서 상속받으면 그 돈 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네. 경찰이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민호가 앞으로 나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준비한 증거들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영상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분이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를 바다에 밀어뜨려서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백까지 받았어요. 경찰이 서영을 봤어요. 맞습니까?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도 없었죠. 정식으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어요? 서영이 수갑을 찼어요. 은행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경찰서로 가면서 서영이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바다에 밀어뜨렸을 때 용서를 생각했니? 보험금 계산할 때 용서를 생각했어? 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와서 용서 구하지 마. 이미 늦었어.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를 받았어요. 저는 피해자로 서영은 용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민호가 준비한 증거들이 모두 결정적이었어요. 며칠 후 서영은 살인 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성민도 공범으로 잡혔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괜찮다. 나도 속았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할게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일주일 전 그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죽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민호가 가끔 안부를 물으러 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정말 고마워, 민호야. 내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죽었을 뻔했어.
서영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도 법정에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서영은 끝까지 눈물을 흘렸지만 판사는 무겁게 처벌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3년간 가족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을 노린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서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김성민도 징역 5년을 받았고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바닷바람을 느꼈어요. 그날처럼 차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응, 끝났어. 기분이 어떠세요? 시원해. 그리고 감사해. 감사하다고요? 살아남게 해줘서. 복수할 기회를 줘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일주일 전 그 바다에서 죽었다면 서영은 계획대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살아났다는 기분이 들어요. 바다에서 저를 구해준 건 부표가 아니라 복수할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호 같은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고요. 사람을 믿는다는 건 위험한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서영 같지는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호처럼 진짜 고마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조심스럽게 살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키우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영은 감옥에서 12년을 보내야 해요. 그 시간 동안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며 살겠죠.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어요.